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정환 한양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먼저 환율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화 가치의 추락, 마치 막 브레이크가 빠진 듯이 정말 급격하게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80원을 뚫었고요. 이제 1,400원도 뚫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지금 최근 외환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안 좋다라는 이야기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안 좋아지는 이유, 환율이 뭐 안 좋아진다 꼭 표현하기 그렇지만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이 펀더멘탈한 요인들이 있다. 펀더멘탈한 요인은 아무래도 미국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전 세계 경제에 비해서 경기 불황이 와도 미국 경기가 그나마 날 거라는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면서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모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만 왜 좀 많이 올리느냐에 대해서 사실 논의가 많은데 이제 네. 중국과의 관계, 뭐 해외와의 관계들이 복잡하게 연결이 되면서 아무래도 그런 이슈들이 발생하지 않았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오히려 금리를 낮췄습니다. 금리를 낮췄는데 이렇게 금리를 낮춘다는 것은 위안화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이야기고요. 네. 위안화랑 원화의 가치는 사실 어느 정도 연동이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경제에 대한 대의존도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역이라든지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위안화가 조금 하락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원화 역시 좀 하락하는 경향들이 생기게 됩니다. 네. 또 최근에 이제 무역 수지 이야기를 또 많이 하는데 무역 수지가 안 좋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무역 수지가 안 좋아지는 것 자체보다 이제 수출의 양이라 그러는데 수출의 양이 조금 감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수출 액보다는 수출의 양의 감소세가 사실 이렇게 눈에 띄게 되면서 향후 이제 무역 수지가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무역 수지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달러 공급이 부족해진다는 이야기니까 환율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금리라는 펀더멘탈한 요인 그리고 대외 경제가 안 좋아지는 중국의 특히 어떤 위안화에 대한 문제 그리고 무역 적자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결국은 환율 인상을 유도하고 있지 않느냐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정부가 이제 환율 상승세에 좀 구두 개입에 나섰는데 추경호 부총리도 필요하면 적절한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겠다 밝혔죠. 근데 강달러 현상이 우리만의 현상이 아니고 이제 세계적인 현상이라서 정부 대응도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은 외환 시장은 일반적인 시장 개입하고는 좀 다릅니다. 외환 시장 개입은 굉장히 보통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네. 어렵다는 이야기의 근본은 어떤 제도 차이에 볼 수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다른 금융시장은 금융감독원 아래서 결국은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규칙들을 금융이나 금융감독원에서 결정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관리가 쉽다. 그리고 원화에 대한 유동성만 공급하면은 어느 정도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가능한 이런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외환 시장은 태생 자체가 우리나라와 제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헤지펀드라든지 다른 투자기관들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시장에 함부로 개입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돈을 벌 기회를 오히려 준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떤 이야기냐면 환율 1,400원 방어할 거다라고 하면은 그때까지 환율을 올려놓고 또 내릴 때 팔고 왔다 갔다 하면서 헤지펀드만 돈을 벌어가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요. 네. 이게 사실 정확하게 IMF 때 1900 뭐 소로스 펀드라든지 이런 사실 그런 헤지펀드들이 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외환 시장은 외부 개입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 개입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개입을 시사한 것은 지금 변동폭이 너무 크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하는 것이고요. 외환 시장 개입하는 방법은 일단 구두 개입, 일단 가이던스를 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보유고라고 그러죠. 외환 네. 보유고를 일부 흔히 말하는 처분하면서 결국 달러를 공급하고 환율을 안정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외국환 평형기금을 써서 한국은행이 외국환을 안정시키기 위한 기금을 흔히 말해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을 해놨는데 네. 이런 걸 써서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사실은 외환시장이 지금 얼마나 펀더멘탈인지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고 그다음에 정부가 잘못된 시그널을 주면은 흔히 말하는 외국 헤지펀드만 돈을 벌어가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 개입에 굉장히 보수적이긴 하고요. 지금 어떠한 시장 안정 정치를 취하겠다는 차원 그런 발언 역시 어떻게 보면은 좀 안정화에 방점을 두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한 가이던스를 준 거지 실제 굉장히 크게 개입하겠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지금 네. 얼마나 환율이 올라갈지 모르고 이렇게 얼마나 환율이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기회거든요. 네. 투자자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거래를 하면서 해외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거래하면서 돈을 벌 수가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정도 가이던스는 주지만 지금 뭐 직접적으로 많이 개입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뭐 향후 더 많이 올라가면은 아마 개입할 수 있다 정도로 구두적인 발언을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강달러 현상이 우리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도 좀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말씀드렸던 건 환율에 대한 그 금리에 대한 차이. 결국은 미국 금리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빨리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 네. 이게 하나가 있고요. 우리나라 금리는 그것보다 못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가 높은 국가에 대한 흔히 말하는 통화의 수요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금리가 높은데 그쪽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런 수요가 있다라는 것들이 하나가 있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경제가 미국 이외엔 또 좋지가 않습니다. 중국도 안 좋다 그러고 그다음에 유럽 역시 러시아 천연가스 문제라든지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올 겨울 힘들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냐? 시중의 유동 자금들이 달러로 또 몰릴 수밖에 없다. 전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는데 그나마 좋을 만한 구석은 결국은 미국밖에 없기 때문에 네. 투자 자금 역시 조금 미국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고요. 이에 따라 달러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펀더멘탈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얼마나 사실 환율이 올라갈지 정확한 흔히 말하는 그 지점을 기획재정부나 뭐 한국은행이라는 이런 흔히 말하는 당국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요. 이런 그 수준이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개입 자체도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게 수준이 결정이 안 된다 그러면 개입으로 해서 괜히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자산인 외환 보유고의 손실만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개입이 굉장히 어렵다. 결국은 어느 정도 수준이 정해져야 금리가 안정되고 이에 따라서 뭐 개입을 하든 이런 변동성을 줄이는 노력을 할 수가 있는데 수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개입했다가는 지금 쌓아놓은 외환 보유고의 손실만 나는, 그렇지만 환율을 잡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네. 우려들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도 어렵고 개입을 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나타날 것이냐에 대해서도 여러 의문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지금 외환 보유의 규모에 대해서 뭐 충분하다, 부족하다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부는 일단 외환 건전성에 문제가 없고 대외 건전성이 양호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가 좀 있습니까? 사실 외환 시장을 바라보는 지표가 환율이 중요하긴 하지만요. 환율이 네. 가장 눈에 띄고 아무래도 이제 해외 여행이라든지 소비자들 그리고 수출 수입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환율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뭐 학자들이나 뭐 시장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표들이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사실은 뭐 스왑 포인트라고 해서 선물 환율이 뭐 이론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뭐 떨어지는 부분들 혹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스왑 포인트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예상보다 뭐 크게 벗어나 있거나 국가 부도 상황처럼 이렇게 안 좋은 경기 상황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고요. 네.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국가 부도 확률이라고 하는 CDS 프리미엄 이런 부분 역시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은 환율 자체만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환율 자체 올라가는 것이 경제적으로 사실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역시 자국 환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면서 문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만의 어떤 부도 확률이 나서 그러니까 거시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지금 정부 당국은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요약드리자면은 결국 환율이 올라가는 게 이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 맞고요.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많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국가의 건정성을 측정한 지표들, 그러니까 시장의 지표들을 보면은 별로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외국과 비교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건전성이 괜찮다라고 정부 당국자들은 계속 이야기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7월 국제 수지가 나왔습니다. 상품 수지는 10년 만에 이제 적자로 전환이 됐고요. 경상 수지는 흑자지만 규모가 상당히 줄었거든요. 앞으로 쌍둥이 적자 그 규모가 공포가 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수지가 여러 개가 너무 있어가지고 좀 헷갈리시는데 네. 상품 수지랑 무역 수지가 두 개가 아마 가장 헷갈리는 개념이실 텐데 네. 상품 수지랑 무역 수지는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품 수지는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하는 수지고요. 네. 국제 수지를 만들기 위해서 무역 수지는 관세청에서 세관을 하려면 결국 통관을 해야 되니까요. 네. 통관 기준으로 하는 기준인데 무역 수지랑 상품 수지는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품 수지란 것은 결국은 얼마나 우리가 물건을 팔았고 얼마나 우리가 물건을 수입해서 그 적자 폭이 얼마나 됐느냐를 측정하는 기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무역 수지라든지 상품 수지가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것들은 결국은
뭐 수출 수입이 둘 다 안 좋아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수출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4월 이후에 계속 수출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아무래도 달러화가 올라가면서 물론 그 유가 하락에 대한 어떤 유가 하락들의 외부 요인들이 반영이 있게 됐지만 기본적으로 이 수입하는 물가 자체가 굉장히 올라간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네. 수출이 안 좋아지고 수입 물가는 올라가고 수입하는데 여러 가지 비용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무역 수조가 안 좋아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번에 해결될 것이냐. 가장 큰 문제는 이게 하반기에 해결이 되고 내년에 나아질 것이냐 아니면 내년에도 안 좋아질 것이냐 이런 커다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내년에 좋아지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의 평가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결국은 우리나라가 경제가 잘 되고 그 수출이 결국 무역 수지가 좋아지려 그러면 수출이 늘어나야 되는데 수출 규모가 흔히 말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의 양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내년에는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하락이라든지 이런 반도체 가격의 하락까지 예측이 되면서 물량 감소 그리고 가격 감소, 가격 하락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수출이 더 줄어들 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수입 물가는 아무래도 물가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쉽게 떨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수입 자체는 줄지 않고 수출이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무역 수지가 좀 안 좋아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결국 반등이 돼야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살아나는데 아무래도 내년까지는 이렇게 반등이 좀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것들이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라든지 계속 점차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라 좀 어려운 상황인 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렵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엔 밤사이 해외 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오랜만에 반등을 했죠. 예, 이제 사실은 뉴욕 증시가 최근에는 금리에 대한 어떤 것의 시그널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금리는 단기 금리가 있고요. 뭐 네. 기준금리라든지 뭐 1년 아래쪽 이런 단기 금리들이 있고 장기 금리 쪽, 5년 뭐 10년 쪽의 금리가 있는데 사실은 단기 금리는 이런 기준금리의 변화를 굉장히 많이 반영하고 있고요. 장기 금리란 것은 향후 이렇게 금리가 올라간 것들이 언제쯤 떨어질 것이냐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는데 이번에는 장기 금리가 조금 떨어지면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다른 외부 요인들 이런 외부 요인들에 따라서 결국은 금리 인상 기간 그리고 이에 따른 경제 침체 기간들이 조금 짧아질 것이 아니냐라는 근본적인 생각들이 있지 않았냐. 그리고 네. 뭐 기저 효과로 하도 지금 나스닥이 6일째 연속 떨어진 일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너무 떨어져 있고 기술적인 반등 그리고 금리에 대한 기대감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걸치면서 일단 반등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이게 유지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직까지 좀 불확실성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정부 관계자의 발언들이 지금 굉장히 큰 영향을 하고 있어서 장기금리 같은 것들이 계속 올라가는 쪽으로 정부 관계자들이 발언을 하면은 주가는 떨어지고요. 떨어질 것 같이 이제 경기 침체의 우려에서 금리를 조금 완화적인 방향으로 쓰겠다라고 하면은 또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어떻게 보면 금리에 대한 기대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국내 코스피는 2,400선이 다시 깨졌습니다. 고환율에 대한 여파가 좀 컸죠. 아무래도 이제 외환 시장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까 수출이 안 좋아지고 수입이 많아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다는 얘기는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아무래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최근 실적 자체는 좋았지만 향후 이번 분기, 다음 분기 그리고 내년까지 실적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네. 이것은 근본적으로 미국의 금리가 너무 너무 많이 올라갈 거고 이제 한국은 그렇게 못 쫓아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네. 특히 이런 피해가 누적되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대기업들은 그나마 이런 환율 변동에 조금 영향을 덜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환해지 기법이라든지 수출에 뭐 공급망 역시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영향을 덜 받는데 대기업이 아닌 그룹들에 가면은 사실 환율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특히 네. 이제 결국은 환율이란 것은 원자재 가격이라고 하죠. 그 중간재를 생산하기 위한 가격에 굉장한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이게 중간재 가격, 물건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제품의 가격들이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은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영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특히 중소기업들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라고 아마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지금 고물가에 이 추석을 앞두고 태풍 흰남노까지 겹치면서 물가가 좀 불안한 상황인데 한국은행이 이 고물가 오름세가 예상보다 좀 오래 지속할 수 있다 이런 우울한 전망을 내놨어요.
예, 사실 이제 흔히 말하는 제일 좋은 시나리오로 많이 생각했던 것은 사실 6월 달에 이제 외부적인 요인, 유가 하락이 시작되고 곡물가 하락이 시작되면서 10월이라든지 11월 되면은 물가 상승세들이 좀 급격하게 꺾이면서 한국은행이 결국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게 좋지 않냐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한국은행이 내놓은 결과는 어떤 거냐면 결국 생각보다 소비가 안 줄어들고 있다. 소비가 안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수요가 안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물건 가격이란 것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요. 최근까지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것은 결국 공급 가격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유가 상승 때문에 공급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상승을 주도했는데 사실 금리를 오르게 되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되면은 수요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한국은행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결과 소비 수요가 그렇게까지 줄고 있지는 않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고 있거든요. 네. 소비 수요가 계속 줄지 않으면 아무래도 이렇게 가격 상승 요인이 아직 있는 상황, 특히 오펙의 유가 감산이라든지 이런 죄송합니다. 원유 생산량 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있으면서 유가가 불안한 상황에서 수요가 굉장히 줄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결국 물가 상승세가 어느 정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것들이 아니냐.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가장 좋아했던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했던 시나리오는 10월쯤에 정점을 찍고 좀 빠르게 내려오면서 어떻게 보면 통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는데 네. 그런 시나리오보다는 아무래도 물가 상승세가 내년에 좀 지속될 것 같고 5% 정도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가 나오면서 네. 지금 사실 시장의 우려는 금리가 더 올라가고 한동안 안 떨어질 수 있지 않냐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많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제 공공요금 인상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가계 부담은 갈수록 태산 같아요. 예, 공공요금 인상은 이미 결정된 것이고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전기하고 가스에 대한 요금들이 중요 이슈가 되는데 전기료는 사실 이번에 인상하는 10월에 인상할 것은 작년에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작년에 유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서 이런 유가 상승을 4월에 한번 반영하고 10월에 한번 반영하고 이런 것을 이미 결정해 놨거든요. 물가 아무래도 작년에 기름값이 상승함으로써 전기세가 올라가야 되는 어떠한 추세적인 요소들이 있었는데 네. 그것을 한꺼번에 반영하면은 가게에 너무 부담이 되니까 이제 두 번에 나눠서 반영하자라는 것에 따라서 이미 예정이 하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변동적인 요인이라고 하죠. 결국은 가스 요금 같은 것도 지금 천연가스 요금은 굉장히 유가에 비해서 안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런 유가가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이 잘 반영이 안 돼 있다라고 많이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왜 반영이 안 되느냐? 결국은 이런 전기 요금이라든지 가스 요금을 결정할 때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양들을 아무래도 결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바꾸기는 하지만 한 번에 확 못 올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기름값이 올라가는 요인 혹은 가스료가 올라가는 요인들이 100이라 그러면 한 15%, 20%밖에 한 번에 반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나눠서 반영하는 경향들이 있고요. 이런 반영하는 경향들에 따라서 결국은 전기요금이라는 가스요금들이 순환적인 요인,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던 요인들이 겹쳐서 아무래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내년에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올해도 기름값이라든지 천연가스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내년에도 전기료라든지 가스료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한 소식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합의는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해법 같은 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이게 통상 이슈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통상 이슈라는 것은 교육 조건에 의해서 차별을 준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란 게 사실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감축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크게 보자면 경제 안보를 위한 핵심 자원인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모든 공급망을 국내로 끌고 들어와서 혹시나 국제적인 충격이 있을 때 방어를 하자는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중요 자산들을 미국 국내로 끌고 와서 국내에서 생산하게 함으로써 향후 외부 충격이 왔을 때도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는 이런 차원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고요. 그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해외에서 생산하는 차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을 안 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현대 기아차에 큰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게 차별적 대우가 아니냐. 이게 해외 생산하든 국내 생산하든 전기차 보조금 주는 것은 환경을 위해서 주는 것이지 왜 이렇게 차별적인 조항을 두느냐 이런 것에 대한 클레임을 하면서 결국 차별적 대우에 대한 어떤 통상 문제로 인식을 하고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었다라고 사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지금 뭐 협의체가 일단 구성되는 단계라 향후 어떻게 될지는 아마 지켜봐야 될 뭐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일단 미국 정부는 발표를 한 상황인데 미국 정부가 이제 뭐 바꿀 수 있는 그런 조치에는 한계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네. 이거 보조금을 안 주겠다라고 해서 이미 기록이 된 상황이고요. 네. 또 미국은 11월에 이제 선거가 있고 뭐 향후 계속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게 사실은 진통을 겪으면서 나온 법안인데 이것을 바꿔가면서 보조금을 흔히 말하는 특혜를 줘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정치적인 부담이 있다라고 사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 자체가 결국은 이미 법안에 기록이 돼 있고 이 법안을 바꾸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선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뭐 단기적으로 뭔가 긍정적인 시그널, 중장기적으로도 쉽게 바꾸기는 아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 선거 지난 다음에는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근데 이제 이게 미국의 이해관계겠죠. 미국의 이해관계인데 이거를 굳이 사실은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공급망을 국내로 옮겨서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미국의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이런 철학이 있기 때문에 이게 외국의 차에 대한 보조금 주는 것이 사실은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법안 자체의 목적을 생각해 볼 때 아무래도 조금 쉽게 바꾸긴 쉽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법안의 입안 자체가 세계에 뻗어 있던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던 공급망을 국내로 옮겨서 국내에서 여기서 국내 미국 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미국 내에서 생산하자는 이런 기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한 철학과 해외에 대한 차별이 사실은 일치되는 부분이죠. 일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안을 고쳐서 뭘 보조금을 더 주기엔 쉽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쉽게 바뀌진 않을 것 같다는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